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렇게 얼굴들 보니까 이제 9월 달에 온 친구들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 9월에 온 친구들에서 선생님이 조금 충고의 말을 하자면, 물론 각자 개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내년 시험과 관련돼서는 꽤 늦은 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여러분이 그만큼 따라잡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9월에 온 친구들에서 노하우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열심히가 뭐냐, 우리 학원이 3개월 코스로 다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90, 11, 1, 2, 3, 4, 5, 6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시험 볼 때까지 3번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9월에 온 친구들은 혼자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온 친구는 무조건 내년, 그러니까 9개월 동안 3번을 연거푸어서 기본반에서 죽어라고 수업 들어라. 그래야 3개월 때로는 5개월 늦게 먼저 온 친구들을 조금이나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원칙이에요. 그래서 9월에 온 친구들은 앞으로 3번을 연거푸어서 여러분에서 들을 준비를 해라. 그 과거를. 그래야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9월에 갖고 올해 6월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저 논산에서 온 친구도 있고 저 부산에서 온 친구도 있고 나는 그거 합격할 줄 몰랐더니 하더라고. 그거 하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합격한 친구들을 선생님 얼굴을 그려보면 정말로 열심히 한 친구들. 늦게 온 만큼 방법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내가 여러분 여기 대방을 이렇게 가다 보면 안타까운 게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 옆에서 이제 그런 거 지켜보면 선생님 이렇게 위치에서 또 선생님 자식도 여러분처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몇 살로 보여? 한 30대, 30대라네. 왜 그럴 수도 있지, 자식아? 자식이 막 40대 한 중반 이렇게 보이나? 그 이제 선생님 딸이 여러분처럼 공부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참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정말로 자식처럼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보다 아마 잔소리가 많을게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뭐 아직 보니까 애가 어리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선생님처럼 그런 심정을 선생님처럼 아주 현실적이지 못할 수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유독 이제 여러분에게 그 잔소리도 많아요. 그 잔소리가 이제 애정인데,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다 보면은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은 참 그래서 그 참 애틋한 마음이 많아. 그래서 그렇게 돈도 많이 쓰고 와서 했는데 그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저 창녕에서 저 대구에서 저 논산 가야고 꼴짜기에서 이제 저 서천 갈목에서 바닷가에서 갈목이라고 그 바닷가 그런 데서 와갖고 작년에 3월에 작년에 6월에 와서 좋은 결과를 내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아주 좋은지를 몰라. 근데 이제 또 뭐 10명 중에 또 한두 명은 또 아쉽게도 또 재수가 없는 경우 있어. 점수는 94점인데 합격 커트라인이 95점이라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못 봐서가 아니라 그러한 시험운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지방에서 오는 친구들은 그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니까 와서 있는 동안에 정말로 공부를 갖다 여러분이 계획을 잘 짜서 정말로 여러분이 헛된 시간 없도록 해야 돼. 꼭 그렇게 당부의 말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 수업은 이제 오늘 수요일 날 오전에는 이제 우리가 상권 전근대사가 이루어지고요. 수요일 날 오전에는 이제 근현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 중에서 오전에 수업 이제 집에서 있다가
오후에 2시에 수업 들으러 나오는 친구 중에서 근현대사를 안 듣는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오세요. 선생님이 전달 내용이 있으니까 꼭 뭔지 알아들었지. 그래서 하여튼간 오후에 이것만 들으러 오는 친구들은, 오후에 온 친구들은 간호관리 말고 오후에 온 친구들은 무조건 쉬는 시간에 졸로 와라 할 얘기 있으니까 그 좀 저거 이 시간에 많이 하시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보는 친구와 여러분들에서 한국사 시간에 몇 가지 뭐랄까 사항을 전달할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해당 과제에 이렇게 출제 빈도수를 얘기합니다. 상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꼭 그 해당 과제에다가 상중이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보통 함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어 객관적인 사실을 바꿔놓는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왕 중에서 우리가 진흥왕이라고 있는데 이게 답인데 혹시 우리가 지증왕이라고 문장에서 나올 때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해당 과제에 대해 이렇게 하고 X를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꼭 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거 꼭 사실상 여러분이 나를 만나러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안 나오는가. 그렇잖아. 사실상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한국사의 전반 한국사에 대해서 교양을 넓히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목적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해주면 안 되지. 이걸 꼭 여러분이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즘 꼭 유념해 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기본서 시간에는 판서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판서를 많이 하게 되면 집중력이 분산된다고. 선생님 설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판서를 많이 안 하고 대신에 여기 서브노트라고 있어요. 서브노트. 이 서브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서를 대용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서브노트도 함께 꼭 여러분이 가질 수 있도록. 단 서브노트는 여러분이 강제사항은 아니야. 여러분이 나 서브노트 필요 없다 하는 친구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요거를 갖다가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아마 서브노트가 여러분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학원과 출판사 얘기해서 학원도 그렇고 출판사도 그렇고 이문을 거의 남기지 마라. 선생님이 인세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정가는 그렇지만 이건 판매는 정가고 아마 구입할 때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 두 잔 마시면 되고 남학생은 담배 2가방 피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기본반에 올 때는 서브노트와 상권책을 꼭 갖고 다니시라. 이렇게 꼭 여러분이 꼭 전달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지사항을 얘기하고요. 시간이 워낙 부족하니까 바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은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제를 먼저 보지 않고 그 과제에 대해서 서로가 선생님을 이렇게 눈 맞추게 하면서 서로가 쳐다보고 눈 맞추면서 간혹가다 이제 이름도 부를 수 있고 어서 왔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책을 보자 그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게 중요하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사는 선생님에게 의존해서 많이 오세요. 그쵸.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 좀 이과 나왔기 때문에 중학교 때 국사 때려치고 처음 듣는 거라고 이렇게 염려되는 친구들은 염려 붙들어 매시고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단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빠지면 안 돼. 빠지면은 약속을 못 지켜. 빠지지 말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실 것.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 가셔는 여러분 영어를 많이 하셔서 하세요. 영어. 그래서 영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98로 가면 안 되지. 90, 11, 12, 1, 2. 사실 요밖에 없잖아. 영어 뭐 2달 한다고 영어 점수가 뭐 10점 오르고 20점 오르고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영어 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영어 하시고 한국사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면 돼.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그 학원에서 이렇게 나눠진 유인물도 있고 그러는데 그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명확히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 실강 듣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 유인물 갖다가 복사해서 주는 거예요. 학원에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대고 선생님이 왜 우리는 안 줘요? 이러면 안 돼. 동영상.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학생이 그런데 학원에는 그 자료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실강 듣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주놓으니까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학원에다가 말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학원에서 나한테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눠주는 걸 잘, 그거 집에 가져가면 안 돼. 오늘 여기서 풀고 집에 갈 때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하면 안 된다. 집에서 영어 하라니까 영어.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꼭 하고 해야 돼. 요런 걸 잘 약속을 지켜야 돼. 이렇게. 약속 지킬 수 있지요? 안 한다는 거야? 뭐야? 왜 말을 안 해? 해야 된다니.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유의사항을 다 전달했으니까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이제 이해를 도우려면 한국사 집을 짓는다 이래. 한국사 집을 짓는다 이렇게. 집을 짓는다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선생님하고 한 8채 정도 8채에서 9채 정도 한국사를 질 거야. 진데 그 8채에서 9채 정도로 질 건데 그 기둥은 다 똑같아. 4개밖에 없어. 기둥 이름도 첫 번째 집부터 9번째 집까지 기둥 이름도 똑같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는 머릿속에서 먼저 체계화가 돼야 돼. 체계화가. 그래서 여러분이 집의 제목만 달라지지 바로 이런 기둥은 똑같고, 그리고 이제 정치도 사실상은 이제 정치에서 뭘 볼 것이냐 그런 것도 똑같이. 예를 들면 정치에서는 또 4가지 테마가 있는 거야. 누가 건국했느냐, 그지? 건국. 그리고 발전 어떻게 왔느냐 이거 보고, 다음에 그 국가의 통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여러분이 똑같잖아. 통치 구조. 지방의 통치, 중앙의 행정, 군사주지. 옛날에도 마찬가지, 그지? 그런 거 똑같은 것이고. 또 여러분 오늘날 집권 세력이 뭐야? 집권 세력. 오늘 이 대한민국 지금 집권 세력이 뭐야? 새누리당이지? 박근혜 정부이잖아. 그러면 조선시대든 고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집권 세력이 누구냐 이 말이야. 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외관계는 어디하고 좀 그래도 많이 외교관에서 많이 그 중점을 둬? 미국이잖아, 미국. 그지? 근데 이제 미국 일변도로 가지 않고 이제 다변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뭐 내일 모레가 뭐 저기 뭐 저 중국의 전승절이라는데 거기 박근혜 대통령 가지요. 그래서 지금 그 시진핑이 있고 양옆에 푸틴하고 박근혜 대통령에서 누구를 오른쪽에 세울 것이냐 이거 갖고 고민한대잖아. 그러니까 그 외국의 원수가 왔을 때 그 누구를 옆에 세우느냐 그게 그 나라의 국격이야, 국격. 국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야. 그게 외교는. 그러니까 미국 일변도의 외교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이게 바로 외교. 그러면 옛날에도 똑같은 과제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란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우리가 배워보는 거란 말이야. 오늘날 21세기의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누군가는 배울 것이다 이 말이지. 역사를 그렇게 이해해야지. 막 역사는 막 말도 안 되는 저 타임머신 타고 가서 옛날 거 무조건 쉐리 외우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돼야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공부. 응? 뭐를 우리는 이런 밥을 먹는데, 이런 옷을 입는데, 과연 1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이거 배우는 거라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고, 100년 전에는 누구 있었고, 500년 누구 있었냐? 이거 배우는 거라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 그래서 시대만 다르지 그러한 시스템은 같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과제가 한국사의 바른 이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의 바른 이해인데 여기에는 이제 4가지의 과제가 있어요. 4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역사의 이해야. 우리 9월에 온 친구들은 이 역사 이해할 때 긴장해야 돼. 내가 9월에 온 친구들 샘플로 물어보걸라. 응? 긴장했지? 우리 이쪽의 친구들. 이쪽 친구. 자네는 역사를 뭐라고 생각해? 역사는?
해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네 생각을 요구하는 거야. 역사랑? 지난 과거다. 맞는 거야, 그지? 예, 지난.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는 지난 과거 다 중요해? 아니면 아닌 것도 있어. 다 중요해? 아닌 것도 있어. 다 중요해? 이제 저런 생각도 있고, 우린 여기서 누가 맞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봄에 있어서 우리는 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게 어떻게 다 중요하냐. 거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지. 이런 입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할 때, 과거의 역사를 이해할 때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과거의 모든 일어난 사실이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입장은 그건 너무 다 오버다. 많은 사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다 떠나서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실은 다 중요하다 하는 입장이라면 그건 객관적이라고 그래, 주관적이라고 그래? 여러 객관성, 주관성 몰라? 말? 그 말이야. 객관적인 게 뭐예요? 바로 나의 입장을 견제하지 않고, 그렇지? 그냥 과거의 모든 걸 소중히 여긴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주관적이란 건 뭐예요? 나의 주관성에 입각해서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분이고 이완용 놈은 나쁜 놈이고, 이런 거는 주관성이 반영된 거잖아, 그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이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역사의 객관적 그러한 측면을 갖다가 강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지? 어느 또 사람은 뭐냐? 주관적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동조하시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 객관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사실, 역사를 연구하는 직업으로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세자로 뭐라 그래? 역사가. 그래서 역사가. 다른 말 뭐 있어? 좋은 말? 네? 고고학자? 고고학자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유물만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다 포괄하는 게 역사가지. 그러면 객관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연구할 때 자기의 주관성을 배제하는 거요, 반영하는 거요? 배제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로만 말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굳이 선생님이 쓴다면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 말이야. 이 말. 이거 절대로 아니란 말이지. 사실로 역사.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주관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물어보자. 무엇이 사실로 역사요? 1.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창제했다. 이게 1이고, 2. 임진왜란은 이순 장군이 활약해서 왜구를 갖다가 물리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바로 많은 그러한 우리나라에 심각한 그런 부작용이 있고, 인구도 감소했고, 많은 그러한 토지도 이제 많이 심화돼서 토지 같은 것도 많이 황폐화되었다. 이렇게 썼다. 이게 2다. 그러면 여기서 과거의 사실을 접근했을 때 무엇이 객관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1번. 알았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근하던 내가 접근하던 절대로 주관성을 넣을 수 없는 거. 여러분이 세상에 일본 놈이 보던 중국 놈이 보던 미국 놈이 보던 한글은 세종대왕 때 창생한 거 맞죠?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나 지금 임진왜란에 대해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인구는 감소했고 토지는 황폐화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임진왜란을 보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2번 같은 것은 과거의 역사를 주관적으로 접근한 거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관적인 것은 뭐가 되겠어? 과거의 역사,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토대로 하되 그것을 역사가가 선택해서 새롭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 새록한 기록 내용은 뭐예요?
토지가 많이 황폐화됐다,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 그런 거는 기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새롭게 기록하는 거,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러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서적, 책, 이것은 주관적인 거요, 객관적 측면이요? 주관적인 거지. 왜? 그 사람이, 저자가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해서 선택을 해서 그걸 새롭게 기록한 거니까. 따라서 주관적 측면은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된 과거다, 이 말이. 그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이해를 했으면 다양하게 표현되는 말들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객관적 측면 읽는데, 우리가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쪽에 하나의 예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바닷가에 가면 모래알 셀 수 있어, 없어? 어?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을 어떻게 세? 그거를 무슨 소리 세?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면 모래알이 셀 수 없는 모래알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게 바다까지, 해변까지. 그런 것처럼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역사를 표현할 때 바닷가의 모래알의 집합체처럼 과거에 수없이 많은 사실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야. 그렇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주관적 측면은 뭐냐, 아까 했듯이 과거의 많은 사실들 중에서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돼서 새롭게 기록된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역사가 중에서 객관적 측면을 강조한 역사가가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요? 랑케라는 사람이에요, 랑케. 그리고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 유명한 사람이 이에치카라는 사람이에요. 이에치카. 이에치카.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이 사람인 걸 증명할 수 있는 이분들의 역사인식, 또 이분들의 역사 인식을 갖다가 보셔야지. 그리고 이제 여기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 우리나라의 사학자들은 일제시대에 민족주의 그러한 사학자들인데,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유명한 사람 두 사람만 대봐. 신철 선생과 박은식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분들이 바로 해당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랑케가 객관적 측면을 강조한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책이나 서브노트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랑케의 역사인식을 보면,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과거가 본래 어떤 것을 밝히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으며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해야 된다, 이러잖아? 그럼 여러분이 그 읽는 문장에서 랑케가 객관적 측면을 강조했음을 보여주는 그 안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뭐야?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렇지. 그렇게 여러분이 그거를 대답한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이쪽에 이제 주관적 측면으로 와서 다 얘기했는데, 바로 카를 보면 카의 역사인식을 보세요.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은 서로 필요로 한다.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 없는 존재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오잖아. 따라서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이 상호작용하는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해서 연구하는데, 그 과거 사실 자체보다는 그 과거 사실에 어떤 생명을 불어넣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즉 이런 얘기,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뭘 어쩌라고? 창제된 훈민정음은 과학적인 문자요, 이로 인해서 우리 민족문화가 계승됐고,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바로 우수한 민족으로서 지금까지 역사, 문화를 계승할 수 있었다. 이러한 표현들이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에치카가 바로 주관적 측면의 그 대표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 대화. 그래서 이분이 주관적 측면으로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대화다, 대화. 그래서 역사는 무엇이냐? 바로 상호 간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 대화의 내용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끊임없는 대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에 대한 대화도 시대마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대화 내용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눈치껏 대답해봐. 눈치껏. 조선시대에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대화 내용을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들은 어떤 놈들일까? 사대부요. 살인들. 그 또라이들은 왜 중국에 한자가 있는데 왜 오랑캐처럼 문자를 만드냐? 이렇게 하면서 비판한 거라고. 그러면 조선시대에 누구들은 훈민정음의 가치와 그걸 소중히 여겼을까? 실학자들. 그들은 바로 우리의 한 문명을 다시 소중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느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는 대화다. 그 대화 내용이 시대를 달리해서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니 대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에치카라. 그래서 그 대화를 할 때는 그 역사가의 혹은 그 대화 나눈 사람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는 거죠. 충분히 고려되는 거잖아요. 사대부들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사대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래? 걔도 사고방 자체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실학자들은 왜 다시 훈민정음을 중시한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다 이 말이야. 몸이 다르지? 그러니까 그러한 그렇게 대화 내용은 바로 그 대화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우린 그런 것을 표현하기를 주관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가 또 확인학습을 통해서 다음 코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경북? 경북 어디서? 상주? 고생이 많겠네. 나중에 선생님하고 데이트 좀 한번 하고.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 상주의 역사 유적이 뭐가 있나? 향교? 그러면 그 선생님이 자네 보고 상주의 향교 그 문에 이렇게 높이를 한번 이렇게 조사해버렸어. 알아버렸어. 그럼 이거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야? 주관적이야? 왜 객관적이야? 그렇지. 높이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가도 바꿀 수 없지. 그래서 새롭게 온 친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걸 알고 넘어가겠어. 근데 또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 저를 과대평가하셨으면 잘 모른다는 친구는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교무실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는 100% 어떻게 이해시키겠어. 이해 못한 친구들은 반드시 와라 이 말이야. 이제 두 번째 과제가 이거 동영상 촬영하면 원래 내가 안 해 이거. 근데 동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영상 보는 친구들이 이거 안 하면 선생님 왜 이거 안 하고 넘어갑니까? 막 또 그래 걸랑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한국사의 여러분 특수성. 우리가 이제 보편적이란 말과 특수적이란 말이 있지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를 치면 서브노트에는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해놨어요. 그래서 교재를 치면 여러분 이제 14쪽에 나오는데 이거 간단히 하는 거야. 우리가 말 그대로 특수성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뭔가 특수한 것, 이걸 말하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의 특징,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사의 특수성으로는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농민 조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민 조직이 발달한 것은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거기서 바로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농민 공동체 조직이 발달하지. 그래서 서로가 이제 농사를 또 어려우니까, 그래서 농민 그러한 조직이 발달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조직에는 개도 있고 두레도 있고 향도 같은 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개라는 거 아시지? 예를 들면은 우리 마을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럼 그거를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잖아.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도와줄 때 그런 거, 장례계 같은 거. 또 이제 조선시대 오면은 군포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런 군포 같은 거 계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도 있다? 여러분 합격하시면 그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그 연수 받잖아요. 그때 여러분 동기끼리 거기서 계를 결성한다고. 그 동기끼리 있어요. 그래갖고 뭐, 저축을 재갖고 우리 반지해 끼기, 결혼할 때 뭐 하기, 그거 계예요. 그런 걸 말해. 둘에는 농사 질 때 품앗이 같은 거. 어려우니까 서로가 돕는 거. 요 향도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요거는 처음에는 이제 향도라는 게 그 향나무를 땅에 묻는 매양 활동하는 사람들이걸랑 그거로 출발했는데, 매양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바로 담당하게 되면서 공동조직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향도라고 그래, 그거를. 그래서 요런 건데, 여러분이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향도라 그랬는데 향약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야. 요런 이제 그것이 특징이다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면 불교의 그러한 성격 중에서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호국적인 성격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나라는. 불교가, 승려가 바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게 그걸 호국불교라고 그래. 그래서 승려들이 뭐 첩자가 돼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정탐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저기 장수왕이 백제 칠 때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를, 이제 그 도림이라는 사람을 그 승려로 위장해갖고 가서 그 정보 파악하고 뭐 그랬거나. 이처럼 불교가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거나 활용되면 우린 그거를 호국적인 성격이라 그래. 알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바로 고려시대의 대장경의 조판이야. 또 우리 저 선덕여왕 때는 뭐 있어? 황용사의 구춘묵탑. 그래서 신라에서는 그것이 황용사의 구춘묵탑이다 이 말이야. 그 신라 이게 어느 왕 때야? 선덕여왕 때. 그래서 선덕여왕 때 당나라로부터는 업신여기 주고, 그리고 백제의 의자가 침입해오고 막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서 바로 부처님한테 호소한 거지. 도와달라고. 근데 부처님이 공짜가 어딨냐 세상에 이러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황용사의 구축묵탑을 세워서 바로 민심을 귀합을 한 거지. 결국 그래갖고 민심을 귀합해서 바로 성덕여왕을 반대했던 그런 난도 그거 다 정벌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위기에서 국가도 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려에서는 바로 나라가 위기일 때 대장경이 조판됐는데
자, 대답해 보는 거야. 거란이 쳐들어오자 거란을 격퇴시키기 위해서 조판된 대장경이 뭐야? 초조대장경. 이건 이제 이렇게 쓰면 돼. 거란 격퇴. 그리고 몽골을 격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다. 됐지요? 나머지는 조금 여러분이 좀 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당하면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단,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풀이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건 확신합니다. 선생님이 출제 빈도수가 적어서 기본반에서 시간을 할당하지 제대로 못한 것은 문제화해서 문제풀이 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반과 문제풀이를 반드시 같이 들어야 하나의 세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알고 조금 기본반에서 좀 소홀하게 다루는 분은 출제 빈도수가 낮은 것이고 문제 풀 때 반드시 다뤄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모든 걸 다 다뤄주다 되면은 시간 부족해서 완화가 안 돼. 여러분 생각해봐. 이걸 다 언제 끝내냐. 쉬운 게 아니야.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문제 여러분에게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 우리의 그러한 반박,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갖다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이쪽이 동쪽이지요? 동.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지요?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공정,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간 거로 표시한다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 동북지방이 삼성이 있죠. 중국의 지방행정단위는 우리는 도지만 중국은 성이지요. 그래서 중국의 성을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이 알지 요동성, 여기가 길림성, 그리고 흑룡강성 이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의 동북공정이란 바로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 왕조 중에 이 삼성을 무대로 활동했던 나라들을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역사 왜곡이 바로 동북공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용 중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동북공정의 개념을 여러분이 봐셔야 되는데, 자, 책이나 서브노트 보십니다. 설명했으니까. 개념에서 여러분이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 등의 한국 고대사를 빼앗아 중국의 역사로 편입한, 요건 아셔야 되겠죠? 즉, 다시 칠판을 보시면 우리 역사왕 중에서 동북 삼성 지역에서 있었던 나라가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알지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즉, 정리해서 말하면 동북공정이란 고조선사, 발해사, 고구려사를 우리 역사에서 빼내서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선생님이 이제 저번에 8월에 이제 중국 이쪽을 다녀왔어요. 여기 백두산, 여기 이제 길림성 해갖고 백두산, 지반, 여기 졸본을 통해서 여기 이제 단도 쭉 갔는데, 여기 이제 가면은
광태형 비문도 있고 능도 있고 장수왕 있는데 거기에 안내판에 한글로다가 그게 돼 있어. 그거를 어떻게 돼 있느냐?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정권 이렇게 돼 있어. 안내판에 영어로 써 있고 한자로 써 있고 한글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 갔을 때 가이드 애들이 조선족이 다 중국의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마침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역사 왜곡이 아니지. 중국의 입장에서 그게 역사 왜곡이 아니잖아. 우리 입장에서 역사 왜곡이지. 근데 중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본 역사 왜곡을 우리 관광객들에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갔는데 선생님 앞에서 막 거기 짓거려 되잖아. 어? 그래서 그런 설명하지 말라고. 그거는 이제 이해는 한다고 내가. 당신이 한국에서 나지 않고 한국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왜곡된 걸 모르고 배우니까 그건 어쩔 수는 없는데 그건 아닌 것이다. 그거는 중국의 역사 왜곡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좀 가이드니까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그렇다고 내가 그 가이드를 갖다 욕할 수는 없는 거 왜? 그들이 한국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선생님 먹어서 뭐 직업의식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간 일행들에게 저걸 왜곡된 것이고 사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잡아주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고구려 그래서 이런 발해의 그러한 지역도 발굴할 때 뭐 고구려 유물 나오면 전부 다가 그거를 다 왜곡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역사 왕조를 갖다가 중국의 소수민족의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돼요. 그 점을 그렇게 알면 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배경에서 하나의 이론적 배경은 통일론적 다민족 국가론. 통일적 그러한 다민족 국가론이 바로 이론적인 배경을 하고 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건? 말 그대로? 그래서 중국 지역에는 수없이 많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이 중국의 한족을 중심으로 바로 통일된 나라다. 이런 얘기에서 중국은 그 많은 떵떵어리가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족을 중심으로 바로 다민족이 통일돼서 세운 나라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다민족들도 다 중국 정권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배경은 거기 만주 간도 지역이 바로 분쟁 지역으로 발전한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래서 이런 간도 등 만주 지역이 이제 바로 분쟁 지역으로 분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건 설명을 안 들면 어려워. 여러분이 이제 특히 간도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제 간도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간도인데 이 간도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언제 청나라 땅이 됐어? 1909년. 1909년 간도 참변으로. 그래서 요게 간도 참변이 아니요. 간도 협약으로. 간도 협약이 있는데 요게 1909년이란 말이야. 그래서 간도 협약이라고 있는데 요 간도 협약은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맺어진 거야. 그래서 대한제국의 땅이었던 간도를 일본 새끼들이 청나라 땅으로 인정해준 내용이다 이 말이야. 응? 자,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점은 뭐예요? 왜 우리 땅인 간도 문제 갖고 논하는데 우리 대표가 아니라 왜 일본이냐는 얘기지. 그거는 왜 그래? 이게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바로 이것이 바로 청일과 일본 간에 맺어주는데 바로 왜 일본이 됐느냐 하는 근거는 뭐야? 을사조약이다 이 말이야. 을사조약. 1900.
그래서 을사조약에서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바로 외교권이죠. 외교권을 일본에게 상실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간의 영토 문제는 외교 문제죠. 그래서 일본이 갔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거 아니야? 어쩌라고가 아니라 이 을사조약이 우리는 합법이요 무효요? 이게 무효이다 이 말이야. 무효. 이게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을사조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려면 그 을사조약에 반드시 누가 수결해야 돼? 고종이 해야 되는데 을사조약에는 고종의 수결이 없다 이 말이야. 고종의 수결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무효인 것이다 이 말이야. 왜 법적으로 무효냐? 대한제국의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 어떻게? 대한제국의 헌법 제 몇 절 보면 1, 2, 3, 4, 5, 6, 7, 8, 9 여기서 골라봐. 제 9조. 9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대한제국이 외국과 조약을 맺거나 조약을 파기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조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황제가 수결한다. 이게 법이요. 법. 그런데 간도협약이 을사조약을 근거로 해서 일본이 나갔기 때문에 을사조약에 고종의 수결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간도협약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러한 주장이 제기될 염려가 있으니까 중국은 이걸 갖다가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바로 간도협약으로 간도가 중국 땅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간도는 중국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거기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과연 중국 놈들은 고조선을 고구려를 발해를 어떤 식으로 왜곡하는가 이제 그걸 봐야지. 그지? 그래서 중국의 그러한 주장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반박 우리의 그러한 대응을 갖다가 반박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고조선에 대해서는 선생님 판서할 때는 핵심적인 단어만 씁니다. 그렇게 안 쓰고 기자 조선을 그 근거로 삼는 거예요. 고조선은 중국인 기자가 세웠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역사는 지 주장인데 중국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군 조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단군 조선은 중국과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나라지?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죠. 그래서 중국 놈들이 기자라고 하는 것은 기자는 중국의 은나라, 주나라 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중국의 기자가 뭐 하여튼 일로 와서 했다는 건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게 저 황하 저쪽에서 은어 저쪽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오다 죽어요. 누가 와요 그걸?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말이야 중국 왕실의 그 저기 뭐 아들이고 저긴데 야 너 있잖아 저 수만 킬로 저기 가서 가봐. 그거 죽으라는 얘기지 누가 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기자라고 근데 기자가 기록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자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만주 지역에서 우리나라 지역에서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면서 우리 지배자들이 나왔지요. 그 수많은 지배자들 중에 바로 한 무리가 기자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뭐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와야 되는데 저기서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거기까지 어떻게 올 수가 없지. 그래서 선생님 볼 때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옳진 않지만 이게 설득력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청동기 시대에 많은 군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우리 단군조선은 중국과 관계없는 게 뭐예요? 바로 하늘과 연계됐죠. 우리 건국을 하늘과 중국과 관계없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 보면 종족 문제가 나오네. 종족. 그래서 우리 종족 문제에서 보면은 한족인 고이족, 한족인 후에 고이족이다. 고이족이지.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중국의 한족 그러긴 고이족의 후예다. 고이의 후예다 이렇게 나오죠. 한족인 고이의 후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이 한족의 후예란 얘기지.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한족이잖아요. 한족은 맞는데 그때의 한족은 한자로 다른 거예요. 중국의 한족은 알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알았지? 우리나라는 큰 한자, 대한민국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족, 한복, 또 뭐요? 우리를 나누는 거 한족, 한복 이런 거 많잖아. 그게 다 우리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한족이라 표현해도 달라. 그렇게 한자가 다르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과거에 무슨 그 역사학자가 기록을 남기기를 아니다. 이러면 중놈들이 그거는 뭐 콧방도 안 끼니까 중국의 역사책에 나오는 거를 들이대야지. 그래서 중국의 역사책 중에서 정사가 있는데 정사 중에서 삼국지가 있다고. 그 삼국지에 보면 고구려가 한족인 고이족이 아니라 바로 부여족이다. 부여족의 한갈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중국 문헌에 부여의 한갈래, 부여족으로다가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야. 예맥적으로서 중국의 역사책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뭐 영역 같은 거 보면은 자, 서브노트 책을 보세요. 일일이 쓰는 건 그렇고 영역은 봐라. 고구려가 중국 영로에서 건국되지 않았냐 이러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중국의 영토가 오늘날의 영토와 바로 이 당시에 그런 영토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있을 때의 여기는 중국의 영토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아까 그린 이 만주 이 지역이 중국의 영역으로 딱 고착화된 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뭐야? 영역 정리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의 한족놈들은 만리장성 이하, 거기 이하가 자기들 고유 영역이요. 만리장성 이후는 한족이 아니라 중국, 북방민족 있죠? 선비족, 흉노족 그거 들어봤어? 조선족, 흉노족 거기 사는 그들의 영역이지. 그래서 바로 오늘날 영토 개념을 가지고 과거 고구려가 있을 당시의 영토 개념으로 확장하면 안 된다. 그건 무리다 이거지. 그런 걸 여러 설명해서 중국의 주장은 자의적이 뭐야? 당 중국의 영역은 현재와 개념이 다르다. 이런 게. 조공, 중국은 이런 거야.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다가 조공했다 이러는 거야. 조공한 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국가의 외교적인 관례다 이 말이야. 특히 고구려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조공은 일본도 백제도 신라도 했다. 그런데 중국 놈들이 일본을 백제를 신라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왜 같이 조공했는데 조공한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고 조공한 나머지는 아니냐 이 말이야. 이처럼 조공한 문제가고 하나의 획일적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조공 문제를 가지고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편입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 수당과의 전쟁 뭐냐?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 고구려의 당과의 전쟁인데 중국은 이것이 국내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국내전이 아니라 엄연히
국가 간의 전쟁이죠. 국제전이다. 왜냐?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방정권하고 중앙정권이 싸워서 중앙정권이 망하는 나라가 세상에 역사가 어딨어. 그런 거 없어. 나라 대 나라와 싸워서 망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발해가 나오죠. 발해. 자, 중국은 발해에 대해서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 대조영이 바로 고구려의 소수민족인 말갈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죠? 바로 대조영은 바로 고구려 장군입니다. 자, 뭐 내가 늘 말하지만 하여튼 뭐 중국하고 우리 주장에 대해서 서로가 주관적인 거니까 서로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서로가 옳다고 주장만 하면 돼. 그런데 좀 더 객관적인 걸 봐야지. 좀 더 객관적인 자료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료야? 아니면 제3국에서? 그렇지. 그게 좀 더 객관적인 자료지. 그래서 제3국인 일본의 자료를 인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의 현재 전해지고 있는 외교문서를 보면 바로 발해가 고려사신, 고려국왕 이러한 표현들을 갖다가 썼다는 것이야. 발해가 미쳤나? 일본에 저렇게? 그래서 발해에서 일본의 사신을 파견했는데 발해에서 간 발해 사신들이 일본에 가서 당신들을 얘기할 때 발해국왕, 발해나라, 발해사신으로 소개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고려국, 고려국왕, 고려사신으로다가 일본에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건 거기서 고려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중국의 그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중국의 단동 압록강의 그쪽에 가면 그 호산 산성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닮은 산성인데 그 중국 미친놈들이 거기에 산성이 있는데 그게 만리장성 그때 쌌다는 거야. 그 역사 요구 행정이 걸랑. 그 명나라 왔다 해서 그거 싼 거 걸랑 그거. 그러니까 거기까지 만리장성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이드들은 가면 다 그렇게 선전하고 있어.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와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 얘기한다. 그거는 후대에 와서 저기 한 것이고 진시황이 흉노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것은 거기까지 올 수가 없는데 그것들이 그러고 있다고 이렇게. 하여튼간 여러분에게 뭐 중국의 역사 왜곡은 지들 나라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반박을 하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받고 시간이 다 됐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됩니다.